총선 한 달여를 앞두고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공천 후보자들의 논란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 두 분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서정욱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정말 조금 전까지도 막 속보가 계속 나왔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공관위가 지역구 20곳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눈에 띄는 부분 어떤 부분 있으셨습니까? 지금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서울의 네. 중성동을 네. 여기 3파전이 있었는데 아마 이제 이영 장관이 이제 아무래도 이게 좀 늦게 출사표를 던졌고요. 인지도가 이게 조금 떨어져서 아마 탈락하고 결승 투표로 이제 하태경, 그다음에 이해운 네. 이 부분이 눈에 띄고 그리고 이제 또 관심 지역이 현역 의원 전주에 네. 이분이 강동갑인데 여기에 대변인 윤희석 이분이 1대1로 상당히 치열한 접전을 벌였는데 아마 이제 현역 프리미엄 전주의 의원이 이긴 거 이런 게 눈에 띄고요. 네. 그다음에 대통령의 본인 말로는 이게 술친구다. 대통령 친한 울산의 박성민 의원 네. 이분도 이게 승리한 게 있고요. 네. 그다음에 부산에서도 예상대로 조경태 의원 네. 사을 네. 워낙 중진이니까 승리했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구 동군의 의뢰는요 상당히 5명이 접전을 벌였어요. 네. 여기에 현역 강대식 그다음에 전직 구청장 이재만 결선 이런 게 눈에 띕니다. 네. 여러 군데를 짚어주셨습니다. 총 20곳을 발표를 했는데 비슷하게 좀 눈에 띄셨습니까? 그렇죠. 많은 이제 주목받던 지역구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 변호사님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저도 성동을 같은 경우에는 3파전이었고 네. 굉장히 주목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오늘 좀 결과에 대해서 많이 좀 잘 살펴봤었는데요. 그러니까 결국 하태경 의원과 이해운 전 의원이 결선에 붙여질 만큼 좀 치열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 갑이 이제 본인의 원래 지역구였는데 네. 그곳을 어떻게 보면 이제 내려놓고 이제 수도권 출마를 공언을 하면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건 종로였거든요. 종로에 출마하겠다라고 갑자기 선언하셨다가는 갑자기 또 중성동구 울로 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지역 민심에서 어떻게 작용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당내 공천 과정에서 경선을 거치던 뭔가 후보자가 확정이 되고 난다라고 한다면 본선에서 얼마나 경쟁력이 그렇죠. 있을까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이 경선 과정에서 있는 자범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지역 구민들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양당에게 공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을 잠깐 해주셨지만 역시나 본선에서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결선 투표가 남은 곳도 있고요. 앞서서 조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6선 도전인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중성동 을 같은 경우에는 결선에서 누가 이기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은데 공관위가 어떤 부분을 가장 중점적으로 배치했다고 보세요? 아마 이제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공천은요 네. 지역구만 보면 이제 한 단어로 정리하면 이기는 공천. 항상 제가 이제 쭉 분석을 많이 해보면 네. 그 지역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후보 이분들을 다 공천하더라고요. 물갈이가 목표가 아니거든요. 물갈이 이제 신인들보다는 가장 경쟁력 있고 본선에 승리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기는 공천을 가장 원칙으로 목표로 삼고 공천이 됐다. 오늘도 이제 그런 거죠. 결국은 이제 조경태, 사을, 낙동강의 전투거든요. 네. 아마 이제 막아내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나머지 분들도 보면 가장 경쟁력 있는 이런 분들이 다 된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이기는 공천이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해주셨는데 비슷하게 해석하세요?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시스템 공천을 굉장히 강조하시면서도 네. 이기는 공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 계속 해오셨거든요. 그런데 저는 시스템 공천이라는 말과 이기는 공천이라는 말이 사실 함께 갈 수 있는 말인지 조금 의문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건 말 그대로 당원 당규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비해 이기는 공천이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또 주관적인 판단 요소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 표현이거든요. 사실 누가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기는 공천의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는 이 후보가 더 이기는 공천이고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다른 후보가 이기는 공천자라고 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의 공천이 그동안 다소 조용하기도 했고 또 시스템 공천이다라는 부분들을 또 자화자찬해 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과연 또 주관적인 부분들이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 내에서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관해서는 또 경선에 참가했던 분들 또 공천에 또 지금 어느 정도 불만을 갖고 불복하시는 그런 움직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차분하게 끝까지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네, 이제 국민의힘 국민추천제로 선정되는 지역을 제외하면은 거의 모든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다시 좀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초선 유경준 의원 화성정에 우선 추천됐는데 이 부분도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유경준 의원은 이제 원래는 강남의 그렇죠. 국회의원이죠. 그런데 강남을 이렇게 연속으로 좀 공천 주기는 그런 이제 워낙 특파시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재배치를 했고요. 저는 화성정이 아주 좋다 봐요. 왜요? 화성은 이제 그 반도체 벨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제 전문가가 상당히 필요한 거예요. 유경준 의원은 이제 그 통계청정도 하고 상당히 그 경제 정책 전문가입니다. 그 점에서 이제 이거 화성정이 좋고 여기는 이제 그 이번에 하나가 늘었어요. 갑을병정 4개로 이제 그 화성이 늘었는데 아마 이제 그 의뢰 이준석 대표가 나오거든요. 거기는 이제 삼성전자 연구원 한정민 이분을 이제 공천했고요. 그다음에 화성병에는 화성시장을 했던 오늘 최영근 화성시장 출신입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고 그리고 이제 정에 바로 이제 유경준 의원. 그래서 이제 그 한 세트로 정책 이렇게 공천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이고 결국 핵심은 이제 그 이원욱 의원이 원래 지역구예요. 근데 이원욱 의원이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으로 가 있거든요. 네. 과연 이분이 민주당 표를 많이 뺏어오느냐 아니면 이제 국민의힘의 표를 많이 뺏어갈 거냐 여기에 따라서 구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예측 불허의 접전이 될 걸로 보입니다. 네, 뭐 짚어주셨지만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이 본선에서 표심이 어디로 향하느냐를 두고 많은 해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3파전의 행방은 어느 쪽으로 향할 거라고 전망하세요? 그렇죠. 일단 여기 개혁신당의 이원욱 의원이 이곳에서 출마를 하실 예정이기 네. 때문에요. 과연 이제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개혁신당이 3파전이 될지 또는 2강 1중이 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물론 또 거대 양당과 개혁신당 말고 다른 또 후보들도 있겠지만 일단 그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구도로만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국민의힘의 지금 유경준 의원이 화성정에 우선 추천을 받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병의 현재 국회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공천이 지금 안 되게 되면서 이곳으로 재배치가 됐다라는 표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국민의힘에서 자꾸 이제 의원들을 특히 뭐 재배치한다라는 표현을 자꾸 쓰는데 이 재배치라는 말이 재배치가 되는 의원들이 오는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결코 좋은 단어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개인적으로 해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유경준 의원 같은 경우에는 강남병의 현역 국회의원이었고 이번에도 그곳에서 출마를 하기 위해 또 공천 신청도 어느 정도 하려고 했던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그런 움직임들이 좌절이 되고 결국 화성정으로 재배치가 오는 건데요. 그럼 화성정에 계시는 지역 국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원래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이 지역에서 뭔가 뜻을 펼쳐보고 이 지역을 위해 일하고자 하는 일꾼이었던 것이 아니라 뭔가 공천 과정에서 재배치되는 의원들이 돌아오는 것 자체가 과연 지역 국민들 보시기에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런 부분들은 저는 좀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지금 총선의 큰 판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역마다 지역구에서 바라본다면 결국 총선은 내 지역에서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보다도 내 지역에 애정을 갖고 지역의 현안을 해결해줄 일꾼이 누군지 이 부분을 지역 국민들은 당연히 고려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표심의 좌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본선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 국민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더 유리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들을 짚어주셨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경기 화성정의 얘기를 좀 해봤고요. 선거구 얘기를 하다 보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때 이제 국민추천제 5곳을 제외하고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출마했습니다. 이게 전남 10개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8년 만일 정도로 여느 때보다 이번 총선 때 좀 호남 지역에 많이 신경을 쓰는 듯한 모습이거든요. 지금 이제 저는 한 3가지 이유로 봐요. 네. 첫째는 이제 그 집권 여당은 전국 정당을 지향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호남에도 당연히 후보를 내야 되고 아마 이제 비례에서는 거의 한 5석 정도를 이게 호남을 배치한다. 네. 이런 이제 전국 정당화 이게 첫째 이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후보를 다 내야만 비례 선거도 유리한 거예요. 지역구에 후보를 내야만 그러면 이게 비례도 표를 찍거든요. 특히 국민의힘하고 이제 국민의 미래가 있잖아요. 네. 그 점에서 이제 전 지역에 후보를 낸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호남에 상당히 경쟁력 있는 인물들이 많아요. 당선권에 근접한 분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을에 그 이정현 옛날에 당대표 있잖아요. 이분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권향엽 이분이 논란이 있었던 이런 지역이죠. 네. 거기에 이정현 대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주 을에 가면 정운천 이분도 장관 출신이고 재선 국회의원이거든요. 이분도 상당히 선전하고 있고 그다음에 광주의 동남을에는 박은식 비대위원 현재 비대위원이죠. 이런 분들이 상당히 선전하고 있기 때문에 호남에 공을 들이는 거예요. 네, 호남에 공을 들이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이번에 국민의힘에서는 전국구 선거를 좀 노리는 모습이다라는 분석을 해주셨는데 참 여러 가지 소식들이 계속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가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지역구 20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대구, 동, 군위, 을 지역이 강대식, 이재만 두 후보의 결선으로 결정됐습니다. 현장 연결 도중에 해당 발표 관련된 자막에서 강대식 후보의 이름만 노출돼서 시청자 여러분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사과드리면서 계속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이 이번 총선 때 전국구를 좀 신경 쓴다. 특정 지역보다는 전체적으로 아우르려고 하는 느낌이다라는 분석을 내주셨거든요. 뭐 그런 부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저도 동의합니다. 당연히 집권 여당으로서 전국구 정당이 돼야 되고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는 것만으로도 또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또 상징성은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보다 신경 쓸 것은 이렇게 뭐 전체 지역구에 후보를 내는 것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경제와 민생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지 이제 2년 가까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집권 여당이 된 지도 마찬가지로 2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경제도 정말 어렵고 물가는 점점 정말 비싼 물가를 때문에 지금 민생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집권 여당으로서 그동안 2년 동안의 어떤 그런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또 허심탄회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야만 진정성 있게 본인들이 표를 달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으로 경제와 민생을 살릴 것인지에 대한 대안도 조금 더 내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오늘 밤에 선거구 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합니다. 여기서 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네, 일단 이현주 전 의원과 또 이현우 네. 전 사장 그리고 박성민 전 비서관 3명의 또 3파전이 있는 지역입니다. 용인 지역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경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이현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민주당으로 복당을 했고 그 복당 과정에서도 당내에서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출이 됐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요. 과연 경선 결과가 어떻게 될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당내에서도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주목도는 높지만 결국 오늘 밤에 경선 결과가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모두 그 결과에 승복을 하고 함께 원팀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경선에 임했다는 것 자체가 승복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시스템 공천과 경선 결과에 대해서는 승복하고 함께 원팀의 자세를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보여드리는 것이 마땅한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현주 전 의원은 최근 또 복당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단수 공천을 안 받고 경선을 붙게 된단 말이죠. 이 부분에서 어떤 결과를 내게 될까요? 지금 이제 그 2명은 이제 그 이현주 의원하고요. 그다음에 이현욱 이분은 이제 리틀 이재명이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경기도시공사 이제 그 사장도 했죠. 근데 문제는 이현욱 이분이 수사를 받고 있어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옆집에 2,402호 그게 이제 그 직원 숙소를 얻었는데 업무상의 배임이 아닌가 이런 이제 수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변수가 될 걸로 보이고 박성민 최고는 이제 젊은 청년 여성이죠. 상당히 제가 알기로 이게 비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표가 구도각이 어떻게 될지 네. 3파전이기 때문에 2명은 친명이고 1명은 이제 비명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그 예측불에 좀 싸움이 벌어지지 않을까. 표각이 어떻게 분산이 되느냐. 친명표가 여기에 따라 결과가 좌우될 걸로 보고
그다음에 저는 뭐 의정부의 그 갑에 보면 이게 문석균이라고 있거든요. 네. 이분은 이제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에요. 근데 옛날에 아마 탈당도 한번 했는데 근데 이번에 경선계를 또 주더라고요. 이런 게 원칙이 맞는지 좀 의문은 듭니다. 네. 뭐 일단 당장 오늘 밤에 이 선거구 4곳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하니까요. 짚어주셨다시피 원팀으로 향하는 모습을 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작은 면면 하나로 논란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 논란이 되는 모습인데 이게 어떻게 하다가 좀 나오게 된 말일까요? 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뭐 식당에서 뭔가 말씀 도중에 이렇게 웃으면서 이제 이찍이냐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지금 논란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찍이라는 것은 이제 한마디로 2번을 찍은 그러니까 당시 대통령 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을 좀 다소 비하하는 그런 발언으로 뭐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이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논란이 되었고 이재명 대표가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했습니다. 당연히 정중히 사과도 하고 또 죄송한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당연히 그 대통령 선거에서건 또는 어떤 선거에서건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을 지지해주지 않는 분들도 당연히 우리 국민인 것이고 주권자이기 때문에 저는 즉각적인 사과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적절했다라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한 달 정도 선거가 남았거든요. 그 기간이다라고 한다면 짧다면 짧을 수 있겠지만 또 여러 가지 바람이 불 수 있는 긴 기간이기도 합니다. 네. 당연히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 한마디도 조심해야 되고 여러 설화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 되는 시기이거든요. 그런데 당대표가 이제 다소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바로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당내에서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어떤 설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대표뿐만 아니라 지도부가 엄격하게 엄중하게 판단해 줄 수 있는 또 기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사과를 했습니다만 같은 인천 계양을 지역구 후보인 원희룡 전 장관은 일찍도 이찍도 모두 계양 구민이다 이렇게 좀 입장을 밝히긴 했거든요. 지금 이제 그 이재명 대표의 그 정말 이게 참을 수 없는 가벼운 입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게 정당의 주요 정당의 지도자가 입이 가벼운 사람 처음 봤습니다. 지금 최근에만 세 번 정중하게 사과를 했어요. 며칠 사이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정우택 의원은 이거 윤갑근하고 경선을 해가지고 후보가 됐잖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이 아주 이게 단수 춘천을 했다. 이게 엄청난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 권항엽 그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분도 이게 단수를 했다가 비난 때문에 경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만큼 이게 경선과 단수 추천은 의미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당대표쯤 되면 이게 인터넷 검색만 해도 되고 밑에 보좌진이 있잖아요. 어떻게 정우택 의원 그 유명한 국회 부의장도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걸 단수 추천이라고 비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선거법에 심각한 문제 되니까 이제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다음에 국민의힘에도 사과 2번 했죠. 그리고 이제 오늘도 이찍 또 정중하게 사과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입 때문에 옛날에 재판하고 있는 것도 몇 건 있죠. 허위사실 유포로 김문기 몰랐다. 백현동 4단계 입재판 중에 있고 옛날에 형을 강제부시킨 적 없다. 그때도 이게 재판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게 입 때문에 설화에 휘말리는 경우는 저는 처음 보고요. 그런데 말이라는 거는 한번 뱉어버리면 이게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을 쏟아버리면 못 담는 듯이 저는 이게 이재명 대표가 이미 말을 한 이상은 법적으로 책임을 지낸다. 정우택 의원 문제도 고발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이찍 이게 뭡니까? 우리 국민을 어떻게 최고 지도자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옵니까? 대선 후보 입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설화로 사과한 거 봤습니까? 절대 안 하잖아요. 좀 이게 앞으로 자중해야 됩니다. 네. 일단 이재명 대표는 곧바로 사과를 하긴 했습니다만 워낙 총선이 얼마 남지 않다 보니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공천을 했다가 또 취소를 하고 그대로 공천을 진행시키고 하는 문제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이 제기를 하고 이를 또 기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걸 좀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단 말이죠. 아마 이제 그 고발했던 밀양시 의원하고요. 네. 그다음에 돈을 줬다고 주장하는 분, 그다음에 그 당사자 3분을 다 불러서 공간에서 이제 아주 서로에게 조사를 많이 한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이제 충분하게 서로에게 주장과 반박할 기회를 주고 그래서 이제 그 취소를 한 거거든요. 아마 이제 저도 뭐 제가 이게 단정적으로 뭔지 말할 수는 없어요. 네. 혐의는 이제 그 아마 시장 때 이게 2억을 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그 고발이 대금으로 갔다가 지금 창원지검에 내려온 이런 사건입니다. 아마 이제 공관위에서 저는 그냥 판단한 건 아니고 충분하게 심리를 해가지고 거의 재판에 준할 정도로 이래서 이게 판단을 내렸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 공관위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일단 공관위는 공개적으로 도덕성 측면에서 이렇게 판단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보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좀 판단을 내렸던 기준은 뭐라고 분석하셨어요? 글쎄요, 일단 도덕성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뭐 그대로 뭐 해석의 여지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다만 이제 국민들이 보시는 지점은 그런 것일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내부의 공천 과정에서 좀 때로는 고무줄잣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이 드는 지점인데요. 지금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이 공천을 취소했다라는 것인데 일단 이게 무슨 선고를 받은 것도 아니고 고발이 된 상황인 것 같거든요. 물론 서 변호사님 설명대로 국민의힘 공관위가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쳤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당에게는 수사권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또 어느 사실관계를 어떻게 확인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명확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공관위 입장에서 도덕성 기준이 미치지 못한다라고 판단할 수는 있다라고 생각은 드는데요. 그런데 또 비교가 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았고요. 지금 항소심 중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공천을 받으셨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과 비교해 봤을 때 어느 분은 또 사실 항소심 재판 중임에도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거고 또 어떤 분은 고발 상태인 것만으로도 공천이 취소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더 자세하게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고무줄잣대가 아닌가라는 또 의심도 하시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네. 뭐 공천을 취소하고 뭐 이 제기한 부분을 기각하고 하는 기준이 뭐 고발이냐 의혹이냐 이런 것들이 불명확하다라는 비판을 좀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그건 아니고요. 아마 근데 이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구체적 진술을 보고 판단한 거고 금액도 크잖아요. 네. 그런데 정진석 의원 이야기를 했는데 이분은요 판사가 이제 대법원에서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1심 판결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자의 명예훼손이라는 건데 우리나라 이제 그 에만 있는 범죄예요. 근데 형량이 아주 낮은 이런 이제 범죄인데 그때 정진석 의원이 이제 그 아마 이제 그 현안 때문에 급하게 뭐 하다가 노무현 대통령 이제 그 서거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권양숙 여사하고 뭐 싸움, 그다음에 이 가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실형 놓을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자의 명예훼손에서 실형 논예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판사가 균형을 잃었다 해서 대법원에서 경고까지 했다니까요. 이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그 비교하려면 황운하 의원이 1심에 3년 받았잖아요. 그다음에 조국 장관은 2심에서 실형 2년 받았잖아요. 이런 게 공천하는 야당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일단 공관위에서는 철두철미하게 검증을 하고 있다라는 입장이신 것 같은데 당사자들은 계속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에서 배제됐던 박영호 전 창원지검 마산지청장은 오늘 상경 시위를 하기까지 했거든요. 일단 이 부분에서 계속 본인은 재경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받아들여질까요? 안 될 겁니다. 민주당은 이제 그 해임된 검사들도 막 공천하더라고. 이승윤처럼 해임됐거든요. 근데 이분도 징계를 받았어요. 근데 한동훈 위원장은 전직 법무부 장관이잖아요. 검사가 징계받은 거는 절대 용납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창원에서도 김상민 검사도 컷오프 돼버렸죠. 아마 이제 밀양 이분도 그 징계를 받은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있는 이상은 절대 그 재경선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돼요. 네, 시위까지 하고 있는데 한 위원장이 있는 이상 절대 안 된다 좀 강하게 못을 박아주셨어요. 일단 뭐 결과야 뭐 국민의힘에서 결정을 할 일이니까 뭐 그 부분을 예측하기는 어려워 보이는데요. 다만 좀 국민의힘의 공천 과정이 그동안 다소 뭐 무서운 공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적으로 조용하다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 공천 막바지로 갈수록 오히려 좀 시끄러워지는 양상을 보이는 것 저는 이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에서 결국 민주당은 그 앞전에서 좀 공천 과정이 다소 시끄럽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제는 공천 막바지로 가면서 어느 정도 그런 갈등 국면들이 잦아들고 단합과 통합의 시간으로 갈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내부의 평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국민의힘이 이제 뒤늦게나마 이런 공천 갈등들이 점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사실 총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 단합과 통합을 해야 되는 이런 시점에 중대한 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 이런 것도 선거 전체 판세에 봤을 때는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정호택 국회 부의장에 대한 이의 제기는 또 공관위에서 기각을 했거든요. 돈 봉투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인데 공관위가 여기는 조금 전에 현장 연결할 때도 다시금 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의 제각 기각하겠다. 이 부분은 어떤 측면에서 좀 받아들여진 걸까요? 지금 이제 그 앞에 그 박일호 의원하고는 전혀 틀려요. 박일호 의원은 이제 시장 떼고 뇌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금액이 2억 정도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번에 정우택 부회장은 이게 문제된 게 액수가 한 300 정도? 액수가 아주 이게 경매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500만 원까지는 개인이 다 후원할 수 있는 겁니다. 500만 원까지는. 액수가 아주 작고 이거는 이제 그 뇌물하고 이런 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정치 후원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주인의 말이 이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경쟁자가 있고 하다 보면 개입할 거 아닙니까? 주인한테 여러 압박이 처음에는 이렇게 돌려받았다 했다가 또 이게 아니라 했다가 말이 이제 오락가락 하니까 신뢰성이 약하고 아마 이제 CCTV는 가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네. 근데 문 열자마자 CCTV가 없잖아요. 근데 넣으면서 바로 문 밖에서 바로 돌려줬다. 이런 이제 주장이고 그래서 이제 그 객관적으로 지금 이게 주인의 말이 오락가락 하고 있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뒤에 보면 다시 이제 돌려주고 이걸 합법적으로 그러면 계좌로 후원금으로 보내라. 이라고 이게 돌려줘 가지고 그분이 300을 다시 후원금으로 낸 게 증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분이 600을 주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돌려받았으니까 후원금으로 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제 이런 소명이 공관에서 받아들여졌고 이걸 자꾸 이제 경쟁자나 다른 당에서 민주당에서 자꾸 의혹을 제기하면 이거는 이제 경쟁자일 때는 해당행위입니다. 우리 국민의힘 내에서 제기하면 해당행위고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제기했을 때 명예훼손이나 될 수도 있고 실제 이재명 대표도 의혹을 제기했다가 아마 이게 고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따라서 이제 이 문제는 뭐 충분하게 소명이 됐다. 그래서 공관위에서 오히려 더 이상 문제 삼지 마라.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를 한 겁니다. 뭐 짚어주셨지만 이재명 대표까지도 약간 의혹을 제기했던 부분이거든요. 네. 글쎄요, 뭐 서 변호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경우와는 이제 상황이 다른 것이다라는 설명을 또 자세하게 주셨는데요. 물론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겠지만 국민 눈높이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그 두 사안의 차이를 불명확하게 좀 나누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도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명확치 않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고무줄 잣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 계속 나올 것 같습니다. 특히 정우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CCTV 영상이 있습니다. 물론 정우택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그 후에 내용물을 확인해보지도 않고 곧장 돌려줬다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시긴 하지만 또 카페 사장과 또 그 진술이 배치되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들을 공관위에서 다 확인을 하고 팩트를 확인했다라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관위의 입장이지만 또 국민들이 보셨던 그 CCTV 화면의 충격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과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박일호 전 밀양시장의 공천 취소와 비교를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어떻게 명확히 다르다는 것인지를 조금 더 국민의힘 공관위에서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도 해보죠.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한 도태우 변호사의 공천도 논란인데 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이제 그 제가 정확하게 그 워딩을 다 봤는데요. 뭐 저는 크게 문제될 게 없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이제 그 5.18도 이게 역사의 지금 하나의 평가 과정에 있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5.18은 우리 민주화에 아주 이제 귀한 이런 이제 민주화 운동으로 저는 봅니다. 그는 이게 도태우 변호사도 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5.18이라 해서 모든 게 역사적인 비판이나 평가에서 성역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 이제 5.18의 유공자가 상당히 있는데 진짜 유공자 그 5.18에서 희생당한 분은 당연히 예우하고 보상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광주에 근처도 안 간 분도 유공자로 된 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한번 조사해 보자든지 아니면 이제 이 북한 개입설은 제가 보니까 도태우 변호사가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게 아니에요. 네. 실제 그렇게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도 많이 있어요. 이런데 여러 주장이 있으니 그런 것도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 있다. 이런 취지예요. 본인이 뭐 북한이 개입했다고 주장한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팩트를 확인해 보면 알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아마 이제 공관위에서도 과거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봤겠죠. 단정적으로 도태우 변호사가 북한이 개입했다. 이랬으면 이게 공천 안 줍니다. 그게 아니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이게 공천 준 거기 때문에 이 논란도 이 정도에서 아마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당에서는 문제 없다고 결론 내렸다라는 상황인 거고요. 뭐 5.18 북한군 개입설에 대해서 또 입장이 다르실 것 같은데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부분이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라는 네. 부분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앞서서는 이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엄격하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선택적인 기준으로 뭐 민주당이나 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날선 발언하고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시는 것 같은데요.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논란이라든지 뭐 왜곡된 발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선택적으로 또 상대적으로 무뎌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이번에 그 도태우 후보의 발언과 별개로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탄핵의 강이라든지 또는 뭐 이른바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왜곡 발언은 그동안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발목을 잡아왔던 이슈였습니다. 이번에도 이 부분을 명확히 조금 더 엄격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결국에 총선에서 중도층 표심이 달아날 수밖에 없는 또 한 가지 요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엄격한 모습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여주신다면 저는 국민들께서도 이 진정성을 알아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제 정말 여야의 공천 작업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한 내용 서정옥 변호사,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